예, 그러면 이제 그 7페이지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뭐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문구는 일정 기간하고 경영 성과인데, 요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에요. 예, 기간 개념.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뭐 경영성과 이런 식으로 기간 개념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재무상태표는 시점 개념이었죠. 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뭐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 경영성과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이익을 이야기해. 이익.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경영성과겠죠. 자, 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할 수 있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다라고요.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은 들어온 돈,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돈, 받을 돈인데, 그러니까 받을 돈, 받거나 받을 예정인 돈을 수익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번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번 돈. 지금 당장에 받은 건 아니나 나중에 받을 돈도 수익에 해당이 돼요. 비용은 나갈 돈을 이야기해요. 나가거나 나갈 예정인 돈이 비용이에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비용 얼마 썼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비용은 내가 쓴 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익은 내가 번 돈,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들어올 돈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판 것도 지금 당장의 수익은 맞아요. 지금 당장에 돈 받은 건 아니지만,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내가 지금 당장에 돈 준 거 말고 외상으로 한 것도, 외상으로 뭐 산 거, 그것도 비용이에요. 자, 이익은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뺀 게 이익이 되겠죠. 그게 순수하게 내가 남겨먹은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다라고 하고, 이 식을 약간만 변형시켜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비용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비용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요, 비용에다가 이익을 더한 금액은 수익이 되겠죠. 자, 이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고, 이 등식을 표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손익계산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식을 표로 나타내는 걸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데, 자, 손익계산서. 제가 앞으로 손익계산서는 영어로 IS라고 적을게요. IS, Income Statement. 이렇게 적을 거고, 재무상태표는 제가 앞으로 BS라고 적을 거예요. BS, 밸런스 시트. 자, 그럼 손익계산서 등식을 표로 나타낸 건데, 왼쪽에 있는 비용과 이익을 그대로 왼쪽으로 끌어쓰고, 오른쪽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끌어내릴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비용하고 이익이 이렇게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오른쪽에는 수익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왼쪽을 뭐라고 했나요? 차변이라고 했었죠? 오른쪽을 뭐라고 했나요? 대변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왼쪽인 차변에는 비용과 이익이 오게 될 거고, 손익계산서의 오른쪽인 대변에는 수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서 이익을 더한 거는 수익과 같을 거고, 손익계산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익을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익을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배울 때는 수익이 어떤 거냐, 비용이 어떤 거냐,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배우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중요한 게 수익하고 비용, 여기에 해당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7페이지에 있네. 7페이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 7페이지 하단에 손익계산서 등식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7페이지 상단에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해가지고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구성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지금 손익계산서가 T자형으로 생겼죠. 이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계정식 손익계산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현재 뭐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위해서 그린 손익계산서이고, 알기는 아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위치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어디에 와요? 차변 왼쪽에 오고, 수익이 오른쪽 대변에 오는 거, 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인정된 손익계산서는 아니에요.
정식으로 인정된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1페이지에 있어요. 31페이지. 그 31페이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 보면 뭐 매출액, 뭐 매출원가, 매출총익이 나와 있는데 요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 손익계산서는 계정식 손익계산서인 이 T자형으로 생긴 거 일단 요걸로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 위치는 아셔야 된다고 썼죠. 차변에는 손익계산서의 왼쪽에는 비용은 왼쪽에 와요. 그 다음 대변에 오른쪽에는 수익이 온다. 아까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에는 뭐가 왔어요? 자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뭐가 왔어요? 부채랑 자본이었죠. 그 위치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왼쪽에는 비용이 온다라고 했는데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대변에는 수익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상단에 수익이 있죠. 자, 수익에 보면은 종류에 매출액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이자 수익이 있죠. 자, 먼저 매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 자, 수익에 매출이 있는데 그 비용 쪽 보세요. 비용에는 뭐가 있느냐? 매출 원가가 있죠. 자, 왼쪽에는 손익계산서 왼쪽에는 비용이 온다라고 썼죠. 손익계산서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인데 수익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인데 뭐 매출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흔히 매출이라고 쓰니까 액자는 잘 안 써요. 용어 쓸 때. 그다음 비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매출 원가가 있죠. 대응되는 개념인데 자, 매출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돈,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매출이에요. 수익이라고 하는 게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금액이 수익이다라고 했었죠. 제가 수익 중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을 매출이다라고 합니다. 매출. 들어올 돈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는 상품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구입하는데 지출된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우깡을 사와서 판다. 슈퍼를 운영해서. 그럼 슈퍼를 운영하는데 새우깡을 사와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슈퍼가 있어요. 이렇게 슈퍼가 있는데 새우깡을 300원에 사와서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7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자, 새우깡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매출이 되겠죠? 매출이 700원이에요.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금액 수익이죠. 근데 초코파이를 사오면서 나간 돈이 얼마예요? 300원이죠. 이건 비용이 돼요. 내가 초코파이를 팔기 위해서 사온 원가, 거기에 따른 희생되는 원가가 얼마예요? 300원이잖아요. 이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매출 원가. 300원만큼은 내가 사오면서 나간 돈이잖아요. 쓴 돈이니까 비용이에요. 비용. 내가 쓴 돈은 비용이 되는데 비용 중에서 상품 등을 사오면서 나간 돈이 뭐가 되냐면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상품을 사왔는데 자, 그 초코파이 사왔죠. 초코파이를 사오면서 나간 돈은 초코파이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초코파이를 사오면서 나간 돈은 상품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팔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칠판 지우고 좀 설명할게요. 자, 이 매출 원가 다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슈퍼가 있는데 자, 슈퍼가 초코파이를 300원에 사와서 7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초코파이를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400원이 되겠죠. 자, 팔아서 들어온 돈은 뭐가 되냐면요. 요거는 매출이라고 썼죠.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금액 매출. 초코파이를 사면서 나간 돈은 뭐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다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 원가가 300원 들었고 수익이 700원. 매출이 700원이라서 이익이 400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0원이라고 하는 거 매출 원가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세요. 사면서 나간 돈이잖아요. 나간 돈이니까 비용이 맞는데 일단은 내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는 상품이고 이게 팔리면 그때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가세요. 매출 원가 있죠. 매출 원가는 사업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이렇게 사업에서 나간 돈은 비용이단 말이에요. 나간 돈은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매출은 팔아서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거기 때문에 매출이다.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나중에 상품하고 매출원가의 차이, 상품하고 매출원가의 차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가는 내가 사업에서 나간 돈,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업에서 나간 돈이 원가가 얼마 들었다 이런 말 쓰기 때문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팔아서 들어온 돈은 수익,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패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두 번째 매출액 단위 뭐가 있냐면요, 임대료가 있죠. 자, 임대료. 자, 그 다음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요,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세 100만 원에 산다라고 할게요. 자, 월세 100만 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자,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어요. 세입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 입장이 있는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겠죠. 돈이 나간 거니까. 나갈 돈은 비용이단 말이에요. 비용 중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임차료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집을 빌리면서 나간 비용이다. 차자가 들어가는 건 항상 안 좋은 걸로 뭐라고 했었죠? 빌리는 입장, 을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으면 수익이죠. 그때 쓰는 용어는 임대료예요. 자, 대자가 빌려줄 대자예요. 항상 대자가 들어가는 거는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빌려주는 자 입장.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 월세 낸 거는 임차료, 월세 받은 거는 수익, 임대료. 자, 그 다음에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 있죠. 뭐 이자 받은 게 이자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이자 낸 거는 이자 비용이죠.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용에 해당하는 용어 더 볼게요. 그 프린트의 7페이지 리을까지 봤네. 거기 상단에 기획의 매출원가 받고 니은의 급여는 월급 준 게 급여죠. 돈 나간 거잖아요. 비용이죠. 그다음 디귿의 임차료, 뭐 월세 낸 거, 리을의 이자 비용, 이자 낸 건 이자 비용, 미음의 보험료 낸 거는 보험료죠. 내가 쓴 돈은 비용이단 말이에요. 비용 중에서 보험료로 쓴 거는 보험료. 그 다음에 비읍의 광고 선전비, 광고비 준 거 있죠. 광고비 준 거는 광고 선전비. 그런 용어를 쓰는 건데,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내가 쓴 돈인데 광고비로 쓴 거는 광고 선전비. 자, 이렇게 해서 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봤고, 물론 수익하고 비용에 해당하는 용어들 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예제 2를 풀어볼게요. 예제 2. 손익계산서 작성이 있는데, 주 서비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 기간에 순손익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1번에 상품 매출 있죠. 근데 매출은 수익이라고 썼죠. 상품 매출은 상품을 판매하고 돈이 들어온 거를 상품 매출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슈퍼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700원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금액이니까 수익이겠죠. 상품을 판매하고 들어올 돈은 우리가 상품 매출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상품 매출이 50이죠. 수익이죠. 수익의 50, 상품 매출의 5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에 상품 매출 원가가 42만 원 있죠? 자, 상품 매출 원가죠? 원가는 나간 돈이죠. 그러니까 원가가 42만 원이니까 42만 원 주고 사와서 5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원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 42만 원. 상품이니까 상품을 사면서 나간 돈이다라고 해서 상품 매출 원가 42만 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급여는 월급 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쓴 돈이죠. 쓴 돈은 비용이단 말이에요. 급여는 비용 쪽에 25,000원.
자, 그 다음에 4번에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이건 뭐 말 그대로 수익이죠, 수익.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받은 거는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금액이니까 수익에 해당하고, 여기 이자 수익 16,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자 수익 16,000원. 자, 그 다음에 5번에 광고 선전비. 광고비 나간 거죠. 비용이겠죠. 쓴 돈이니까. 예, 광고 선전비에 10,000원. 광고 선전비 10,000원. 예, 그 다음에 6번에 상정 건물에 대한 임차료. 차자가 들어가는 거는 세입자 입장이라고 했었죠. 예, 안 좋은 건 아닌데 의뢰 입장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비용 쓴 돈, 임차료 쓴 돈. 임차료 17,500원.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비용의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한번 더 해볼까요? 비용의 합계가 42만원 더하기 2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7,500원 하면 472,500원이 비용 합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의 합계가 516,000원이네요. 맞나? 다시 42만원 더하기 25,000원 42만원 더하기 2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7,500원 472,500원이고 비용이 수익이 516,000원이니까 저거 빼면은 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3,500원이 이익이 되겠네요. 이익은 43,5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손익계산서까지 살펴봤는데 예제 2번 있죠. 이거는 몰라도 돼요. 뭐 이거 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손익계산서는 정식으로 인정된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개정식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데 참고로만 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보고식 손익계산서 배우게 될 건데 그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까지 했고 이제 9페이지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9페이지에 참고 1에 보면은 개인기업하고 법인기업이 있죠. 근데 회사를 운영할 때는 개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이런데 만약에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동네에 동작 슈퍼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동작 슈퍼의 사장님이 홍길동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개인으로 운영하면은 이 사업체 자체가 사장님 거예요. 홍길동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장의 거래는 그다음 거래에 대한 거는 모두 홍길동 이름으로 거래가 될 거고 이 사업장에 대한 모든 의무는 홍길동이가 다 지게 될 거예요. 홍길동 개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기업은 사장님 거, 그게 개인 기업이 되겠고,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있죠.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는 법인인데 법인 항상 이렇게 앞에 주자가 붙어요.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하는 실체를 하나 내세워놔요. 얘한테 인격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법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법인 하나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들을 여러 명 둬요. 자, 얘들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이 법인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이 법인한테 돈을 넣어주는 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있죠? 예,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D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넣어줘가지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법인을 이제 조정하는 자들은 누가 되겠어요? 이렇게 돈을 넣어준 자들, A, B, 뭐 이건희 회장, 뭐 D, 이런 자들이 이 법인을 조정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법인에다가 돈을 투자한 자,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주다 이런 말을 써요. 주주. 그래서 법인은 주주로 결합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식회사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세워놓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있고, 조정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누가 되겠어요? 돈을 제일 많이 넣어놓은 사람.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이겠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 돈 제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 대주주가 돼가지고 대빵이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다. 그래서 얘들은 거래할 때, 법인은 거래를 할 때 이건희 회장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이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느냐? 이 주주들은 책임 안 져요. 얘들은 뒤에서 조정만 할 뿐이지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삼성전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삼성전자가 망하는 거지 이 주주들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투자한 돈을 뭐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한 돈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법인,
법인이 있고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는 형태.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가 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태어나면은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출생신고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주민등본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은 저기 등기소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출생신고라고 하죠. 그 법인이 최초에 설립이 되면 설립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법인이 어떤 법인이다 이런 인격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야 되죠. 법인은 등기소 가가지고 등본 뗄 수 있다. 법인도. 자,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전산 회계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개인 기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인 기업이 나와요. 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 나오는데 회계 1급은 법인 기업이 나오니까 법인을 더 잘 아셔야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는 회사들은 법인체가 많죠. 자, 그다음 참고 이 회계 기간을 보겠습니다. 회계 기간.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올해를 단기다라고 해요. 단기. 작년을 뭐라고 하냐면요, 정기. 내년을 뭐라고 하냐면요, 차기. 뭐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 작년은 정기, 그 다음에 내년은 차기. 단기와 같은 말이 뭐 당해 연도, 회계 연도 이런 말을 쓰고, 1월 1일 올해의 초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초라고 해요. 그 다음 올해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말이다라고 해요. 기말. 자, 그 다음 기말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요, 뭐 결산일. 기말하고 같은 말이 기말, 결산일.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 기말이거든요. 그 다음 뭐 회계연도말, 회계연도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다 같은 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 다 같은 말이다. 네.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말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기말, 결산일, 즉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자, 앞에 6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반기라고 하죠. 뒤에 6개월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반기다라고 해요. 앞에 6개월 상반기, 뒤에 6개월 하반기. 그 다음 앞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우리가 1, 4분기.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 4분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 4분기.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4, 4분기.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하단에 4번의 회계의 순환 과정이 있는데, 자, 우리 회계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회계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재무적 정보인 제표를 만들어주는 게 회계다라고 했어요. 회계의 최종 종착지는 재무제표 만드는 건데, 거기 9페이지 하단에 재무제표 작성까지 가야 될 길이 멀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단계를 거쳐서 8단계까지 가야지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래 발생부터 볼 건데,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10페이지 거래 발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아까 앞에 제가 5페이지에서 예제 1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제 1을 풀 때 제가 재무상태표를 매일매일 만들었었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매일매일 만들면은 회계 담당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루에도 거래가 몇만까지 아니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재무제표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이지만은 나중에라도 이걸 한 번에 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 번에 딱 만드는 것도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어딘가에다가 이걸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했다가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시키면은 훨씬 더 편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5페이지 예제 풀 때 1, 2, 3, 4번 풀 때 재무제표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기록을 해둬야 되겠고, 그냥 1, 2, 3, 4번을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는데 과연 재무제표는 어떤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배울 건데, 먼저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할 거래는 어떤 거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거는, 반영해야 할 것은 어떤 거냐. 이거는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킨다라는 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거는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만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매일매일 바꿀 수 없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발생 시마다 수정하는 거 거의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계라고 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 회계상 거래인데, 그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 금액을 합해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거, 합해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것을 회계상 거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주고받는 게 거래죠.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 이 말이 즉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고 그 금액을 합해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걸 회계상 거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배웠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왼쪽에는 뭐가 온다라고 했냐면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 손익계산서의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이 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고, 그다음 그 초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금액을 측정 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1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 비교해 놓겠죠. 그 표 한번 볼게요. 자, 표 보시면 회계상 거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 그 상품에 도난이 있는데, 상품이 도난당했는데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거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는 거래가 맞아요. 왜냐면은 상품을 도난당했으면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등의 파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 부서진 거죠. 부서진 거는 상품이 없어진 거잖아요. 상품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자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맞고, 근데 건물 등의 화재가 있어요.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럼 건물이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건물이 없어지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계상 거래가 맞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데 거래가 발생하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회계 담당자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구나.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오른쪽 표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말만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없죠. 예,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품의 주문서를 발송한 거, 주문한 거는 실제로 뭐가 오고 간 게 있나요, 없나요? 아직 말만 한 거죠. 뭐 하겠다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문서를 발송한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등의 담보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담보로 설정한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담보로 설정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을 안 갚으면 그때서야 넘어가겠지만은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담보로 설정한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에 그 예제가 있는데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음담 풀어보세요. OX 회계상 거래인 것에는 O, 아닌 것에는 X를 하죠.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자, 1번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거래 맞죠? 왜냐면 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에. 2번에 월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채용하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채용한다라고 말만 한 것일 뿐이지 뭐 실제로 아직 월급을 주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 거래가 아닙니다. 3번 현금 30만 원을 분실하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졌죠. 이건 거래가 맞죠? 4번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문서를 작성하다. 주문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X. 5번 건물을 월세 10만 원으로 임차 계약을 맺다.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말만 한 거잖아요. 실제로 말만 한 건 거래가 아니에요. 자, 6번 상품 300만 원을 도난당하다. 상품 30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산이 없어진 거죠. 이건 거래가 맞아요.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 거래 이중성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거래 이중성. 자, 거래 이중성은 뭐냐면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초래가 되는지 회계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봤어요. 자, 연구를 해봤더니 거래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발생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한 가지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가 또 발생한다. 예, 그런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거래 이중성이다라고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합격을 했다. 시험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합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고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잘 찍어서 합격했다. 그럼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라 회계상 거래도 마찬가지로 한쪽 자산의 증가만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가 발생했으면은 뭔가 다른 쪽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 증가가 일어났을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 그 11페이지 하단에 거래 8요소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살표가 막 꺼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중요한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이 그 표에 나와 있는데 하단에 그림 있죠. 자, 회계학자들이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겠죠. 예, 분석을 해봤더니 자산이 증가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자산이 증가하더니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 자본 증가, 자,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걸 회계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더니, 자,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했더니, 자산 감소,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한 거고 또 회계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부채가 감소해요.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발생한다는 걸 회계학자들이 발견했고 그 다음 회계학자들이 또 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자본 감소가 발생해요. 자본이 감소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막 연구해봤더니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고 또 회계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비용이 발생해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막 연구를 해봤더니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걸 회계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살표만 뭐 뒷담화 있겠죠. 뭐냐면요 세상 이치가 이래요. 세상 이치가 자산이 증가하면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세상 이치가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자본 감소가 일어나면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비용 발생이 일어나면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예, 이런 거를 회계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은
예,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될 내용이고,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가 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이죠. 자, 근데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산. 이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른쪽에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부채, 자본.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왼쪽에는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비용. 손익계산서 오른쪽에는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수익이 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럼 자산 있죠? 자산이 어디에 와요? 왼쪽에 오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오겠어요? 당연히 왼쪽.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오겠어요? 오른쪽이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 어디 온다라고 했어요? 왼쪽이죠? 그럼 당연히 비용의 발생은 왼쪽이겠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자본의 증가도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도 오른쪽에 오니까 수익의 발생은 어디 오겠어요? 오른쪽에 오겠죠? 그럼 자산이 왼쪽이니까 당연히 자산의 증가는 왼쪽이 될 거고,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가 오른쪽이니까 부채의 감소는 당연히 왼쪽, 자본의 증가가 오른쪽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당연히 왼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외우시면은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재무상태표의 위치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도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왼쪽은 비용, 오른쪽은 수익.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안 돼요. 자산 증가가 발생했을 때 부채 감소가 올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감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지를 샀어요.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을 사면은 땅을 외상으로 샀다. 빚으로 샀으면 부채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샀는데 부채가 감소한다. 빚이 감소한다. 땅을 샀는데 빚이 감소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세상 이치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나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을 차변 쪽에 적느냐? 왜 대변 쪽에 적지 않고 차변으로 하기로 했느냐? 그럼 회계학자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산은 왼쪽으로 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에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위치는 회계학자들끼리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하단에 거래 8요소. 그래서 이 4가지, 요소가 8가지죠. 그래서 이걸 거래 8요소라고 하고, 이 8요소가 이렇게 결합관계가 있다라는 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 12페이지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가 있죠. 그럼 이 결합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하단에 3번에 거래 8요소 결합 사례가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1번에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왼쪽은 차변이죠. 오른쪽은 대변. 차가 있고 대변이 있는데, 자, 상품을 샀죠. 상품을 일단 사면은 나한테 뭐가 들어오겠어요? 자산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기로 했죠. 자산의 증가. 어떤 자산이 증가하나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요. 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걸로 끝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했으면 그에 따른 뭔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뭘 줬어요? 현금을 줬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대변에 있죠. 자산 증가가 일어나면은 자산 감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산 감소. 어떤 자산이 감소했냐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상품을 샀으니까 역시나 자산이 증가했죠. 이렇게 자산 증가. 어떤 자산이 증가했냐면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상품이 증가했는데 그냥 상품만 띡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을 주거나 뭐 빚으로 했을 수 있는데 얘는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빚으로 산 거죠. 빚, 외상.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상품을 일단 외상은 빚이니까 부채 증가. 일단 적어 놓을게요.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상품 자산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한 거죠. 빚이 증가한 거. 자, 근데 부채의 종류 중에서 어떤 부채냐? 그것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갚아야 될 돈을 뭐라고 했어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몰라도 돼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4번에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줬죠. 그럼 일단 대변 요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돈이 나갔겠죠. 뭐가 일어났겠어요?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겠죠. 돈을 줬으니까. 그럼 자산 감소는 어디다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변에 적기로 약속을 했죠. 대변에 자산 감소가 오는데, 자, 어떤 자산이 감소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차변에 와야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 중에 하나가 있었겠죠. 자, 근데 급여를 줬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나요? 급여를 준다라고 해서? 아니에요. 부채가 감소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급여를 주면 자본이 감소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급여를 주면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돈이 나가거나 나갈 예정인 금액을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쓴 돈이잖아요. 회사에서 쓴 돈은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월급을 주고 내가 뭘 받아온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받아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 발생. 그래서 비용, 차변의 비용 발생. 비용의 종류 중에서는 어떤 비용을 이야기하냐면요. 급여겠죠.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거래의 이중성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이거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것은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것을 회계상 거래다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걸 우리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했었죠. 회계상 거래는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증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이 결합이 돼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자산 증가가 일어났을 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코파이를 100원 주고 샀는데 50원은 현금으로 사고 50원은 외상으로 했으면은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 외상으로 한 거는 빚이 증가한 거고 내 돈이 나간 거는 자산 감소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차변 쪽에 있는 거와 대변 쪽에 있는 요소가 결합이 된다. 그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고, 회계상 거래는 이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그럼 재무제표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계라고 해요. 분계. 저희 분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분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14페이지 분계 보시면은 분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써볼게요. 자, 분계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절차, 기록하는 걸 분계다라고 해요. 자, 14페이지 하단에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사례에 3월 1일 날에 상품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3월 1일 날에 상품 5만 원을 현금 구입하다라고 돼 있죠. 현금 구입. 그럼 일단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왼쪽 차변이죠. 자, 오른쪽 뭐가 있어요? 대변이죠. 자, 상품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했으니까 차변.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차변이죠, 차변. 차변의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상품을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현금 주고 샀죠. 현금이 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적기로 했어요? 대변,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이중성은 일단 왼쪽은 자산 증가, 오른쪽은 자산 감소가 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 자산명이 뭔가요? 증가하는 자산명이 상품이죠. 상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자산명은 뭐였어요? 현금이었죠. 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이제 기록을 할 건데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붕괴는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방법이 붕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자, 붕괴는 일단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왼쪽은 차변이죠. 차변인데 우리가 변자는 빼고 차라고만 이렇게 적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죠. 근데 보통 변자는 빼고 대자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자산 증가가 올 거 아니에요. 증가는 자산명을 여기다 적어요. 증가는 자산명이 상품이죠. 자, 얼마만큼이 증가가 됐나요? 금액은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5만 원이 증가하겠네요. 5만 원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자산 감소가 오는데 감소하는 자산명을 적어요. 감소하는 자산명이 현금이죠. 현금이 얼마가 감소하냐면요. 5만 원 감소하죠. 그 5만 원을 적으면 돼요. 자, 여기 붕괴. 붕괴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 붕괴한 걸 보면은 이 회사에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즉 차변에 상품이 왔죠. 차변에 상품.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 증가겠죠. 자산 증가는 대변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명이 차변 쪽에 왔을 때는 굳이 여기다가 증가했다 이런 말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변에 상품이 왔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상품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무조건 어디에 와요? 대변에 오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감소했다. 감소한 게 맞죠. 근데 감소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계를 공부한 사람은 누가 봐도 현금이 감소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변에는 자산 감소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괴는 기록하는 방법인데, 기록을 할 때는 증가하는 자산명을 적어주면 되고 감소하는 자산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산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고 부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런 해당하는 명칭을 적어주면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이 이날에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붕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나중에 뭐 회계급이나 FAT, 뭐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이런 시험을 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붕괴예요. 붕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 붕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거래들을 어딘가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는 방법이 붕괴인데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붕괴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16페이지에 예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6페이지 예제 1. 자, 주서변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상품을 3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다라고 돼 있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1번. 자, 상품을 3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썼죠. 차변의 자산 증가. 증가는 자산명이 뭔가요? 상품이죠. 자, 근데 제가 앞으로 차차를 좀 빼고 이렇게 증가하는 자산명을 바로 줬고 30만 원만큼 증가하죠. 이렇게 좀 선을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차하고 대는 좀 빼고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선을 꺼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증가하는 거. 상품이 차변에 왔으니까 증가. 대변에 현금이 왔으니까 현금은 감소. 증가하는 상품 금액이 30만 원. 그 대가로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감소액이 30.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이번에 건물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건물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증가하는 자산명을 차변에 적어요. 건물 100만 원. 금액도 적어야 되겠죠? 건물이 차변에 왔다. 증가하는 자산명을 왼쪽에 적었는데 왼쪽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겠죠?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구입했죠. 현금을 줬겠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변이죠? 대변의 현금 100만 원. 네,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비품을 5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럼 비품 산 거니까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어떤 자산이 들어오나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자산의 증가. 증가하는 자산명을 차변에 이렇게 적어요. 얼마만큼이 증가됐어요? 비품을 50만 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50만 원 증가하겠죠? 차변에 비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나요? 현금으로 줬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예, 자산의 감소는 대변. 현금 5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에 상품을 3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4번하고 5번하고 6번 한번 해보세요. 4번, 5번, 6번.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할 테니까 4, 5, 6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풀게요. 자, 4번에 상품을 3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그러면 상품을 3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다. 4번 문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의 상품 30만 원.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근데 외상으로 샀으니까 뭐가 증가하겠어요? 빚이겠죠, 빚. 예,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오는데 빚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증가하나요? 부채가 증가하겠죠, 부채. 자, 부채가 증가하는데 부채 중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상품으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잘못 적었네. 채권만 적었네. 채무도 적어볼까? 자, 채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네, 외상 매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죠. 자,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이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채의 종류 중에서 상품 외상 대금은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시면은. 건물을 10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돼 있죠. 건물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건물 100만 원. 자, 건물을 100만 원의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인데 대변에는 뭐가 증가하겠어요? 외상이니까 부채, 빚이 증가하겠죠. 빚인데 건물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 예, 그럼 뭐라고 했어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외상 매입금인데 그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미지급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해서 대변에는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비품을 5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비품 샀죠? 예, 자산 증가는 차변. 차변에 비품 50만 원. 외상으로 구매했죠? 예,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 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미지급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하실 때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꼭 주의하셔야 되세요. 상품에 대한 외상 대금은 외상 매입금, 그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미지급금.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예제 2 보겠습니다. 예제 2. 주서빈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1번에 현금 50만 원을 한국은행 정기예금에 예차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금 통장에다 넣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통장의 잔고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통장의 잔고가 증가되는데 자산이죠. 통장도. 그 통장 무슨 통장이에요? 정기예금 통장이죠. 예, 정기예금 얼마가 증가됐냐면요. 50만 원. 자산 증가는 차변이에요. 그 대신에 뭐가 감소됐어요? 현금을 통장에 넣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자산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정기예금 통장에 넣은 거죠. 2번 현금 50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예차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느 통장에 넣은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 넣은 거죠. 그래서 돈은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돈은 없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었으니까 나한테 돈은 없어지니까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이 돈이 어느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보통예금.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상품을 3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상품이 증가하겠죠. 자산 증가는 차변. 차변에 상품이 얼마가 오냐면요. 30만 원. 자산 증가는 차변인데, 자, 돈을 뭘로 줬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자산 감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이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 통장이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에 잔고가 있었는데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0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출금이 30만 원 됐다라고 하면은 통장에 돈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통장에 돈이 줄어든 거니까 자산 감소죠.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자산 증가고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자산 감소가 맞잖아요. 통장이 자산이죠. 네. 그래서 자산 감소는 대변. 어떤 자산이 감소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거니까 보통예금에서 30만 원 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자산이에요.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는 차변,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건 어디로 가나요? 대변으로 간다라는 거.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계좌이체하면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예제 3을 보겠습니다. 예제 3. 주서변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 회계 처리 해볼게요. 회계 처리가 분개예요, 분개. 칠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예제 3의 1번. 은행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차입하다. 차입하다는 말은 빌린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 일단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자, 근데 들어온 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빌리면 자산이 증가하죠. 근데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가 대변에 올 거단 말이에요. 자, 분개 볼게요. 자, 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올 거예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50만 원.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인데 빌렸기 때문에 빚이 증가. 빚 중에서 빌린 돈을 뭐라고 했어요? 차입금이다라고 했었죠. 예, 채무인데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을 차입금이다라고 했어요. 차자가 빌릴 차자고 입자가 들어올 입자, 금자가 돈인데 빌려서 갚아야 될 돈 차입금. 그래서 대변에는 차입금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다라고 썼죠. 자, 2번. 은행에서 차입한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상환하다는 말은 갚았다는 말이에요. 돈을 갚았으니까 빚이 없어지겠죠. 대변에 있는 차입금을 어디로 빼야 돼요? 빚을 갚으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빚 갚으면 부채가 감소하겠죠. 부채의 감소는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차변으로 가죠. 예, 차변에 차입금, 빚이 없어지는 거니까 빚 감소는 차변. 차변에 차입금 50, 빚 갚은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으로 줬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부채가 증가, 대변에 있는 부채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가 오겠죠. 현금 줬으니까 현금 감소는 대변. 자, 그 다음에 3번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에 개업하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무시. 4번에 A 회사에 현금 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한 거는 빌려준 거죠. 예, 빌려준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이 감소해요. 자산, 어떤 자산이 감소했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럼 대변에 현금을 50만 원 이렇게 적어요. 일단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근데 현금이 50만 원 감소했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 돈 받아야 되죠.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자, 빌려주고 받을 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여금이다라고 썼죠. 대여금. 예, 빌려주고 받을 돈은 대여금. 채권이 발생할 거단 말이에요. 받을 권리.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대여금이 오게 돼요. 대여금. 아니,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받을 권리. 그걸 기록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차변에 대여금 50만 원 잡아놨다가 5번 볼게요. 5번에 A 회사에 대여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돈 받았다 이 말이죠. 대여한 현금, 빌려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란 말인데 빌려준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있는 대여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빌려준 돈 받은 거니까. 그래서 대여금 50만 원을 대변에 빼고 빌려준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있는 대여금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은 거니까 빌려준 돈. 그래서 빌려준 거는 대여금, 빌려준 돈 받았으면 대여금 떨면서 차변에 돈 들어오는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3번이 처음에 풀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에 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안 써봐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좀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이라도 좀 잡으세요. 뭐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감 좀 잡으시고 일단은 뒤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그 과목에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 볼게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래가 있는데 주섭인의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죠. 1번에 이자 비용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현금 나가겠죠. 자산 감소는 어디로 가요?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산 감소는 대변인데 어떤 자산이 감소했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차변에 뭐가 와야 되느냐? 자, 현금을 줬죠. 주면서 자산 받아온 게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본이 감소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쓴 거죠. 그냥 돈 쓴 거는 비용이 비용 발생. 그냥 내가 비용의 정의가 돈이 나가거나 나갈 예정인 거. 그냥 내가 돈 쓴 거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처럼 이렇게 주고 받아올 그냥 나중에 뭔가 받을 게 있어야지 자산이단 말이에요. 대여금 나중에 현금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자산이겠죠. 받을 돈은 자산인데 지금 이자 비용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건 그냥 준 거잖아요. 돈 주고 쓴 거니까 얘는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어떤 비용이냐면요.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3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급여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준 거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현금 20만 원인데 이게 쓴 거죠. 쓴 거니까 비용인데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월급이죠. 급여. 차변에 급여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냥 3번 건물 임차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15만 원이 대변에 나가요. 대변에 현금 15만 원. 월세 준 거죠. 월세 준 거. 그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준 거는 집주인 입장이 아니라 지금 세입자 입장이죠. 현금으로 준 거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임대료. 우리가 아까 임차료하고 임대료 배웠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했었죠. 월세를 준 건 임차료, 월세를 받은 건 수익이니까 임대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비용이 발생인데 비용 중에서 월세 준 거는 임차료 15만 원. 4번에 은행으로부터 이자 3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자산 증가죠. 돈 받았으니까 현금 30만 원. 돈을 받았으니까. 자, 대변에는 뭐가 오느냐? 대변에는 수익 발생이죠. 자, 현금 받았는데 내가 뭐 준 거 있나요? 자산 감소한 거 있나요? 없죠. 부채 증가 있나요? 없죠. 자본 증가 있나요? 없죠. 그냥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겠죠. 수익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이 수익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종류 중에서 이자 받은 거는 이자 수익 30만 원. 자, 그럼 5번에 동부화재의 보험료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현금 지급이 빠졌는데, 자,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만 원이 나가겠죠. 자산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자, 차변에는 그냥 돈 준 거니까 비용인데 비용 중에서 보험료 준 거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료죠. 보험료 만 원. 자, 6번에 건물의 임대료 20만 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20, 돈이 들어와요.
자, 근데 그냥 돈 받은 거죠. 예, 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 수익이죠. 수익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어요? 임대료죠, 임대료. 예, 임대료 20만 원. 임대료 2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분개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본 교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치려는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될 거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하는 내용들은 그냥 지금 하는 내용들을 가볍게 보면서 지나쳐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지금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회계는 어떤 거다.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 세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시험 치려고 하는 그 과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